1907년 1월 6일 영국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러셀 아일톤은 고대 이집트 왕족이 묻혀있는 왕가의 계곡을 조사하던 중 암석 아래로 무덤으로 이어지는 입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후 아일톤은 시어도어 데이비스, 조셉 린든 스미스, 아서 웨이갈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은 이중의 벽으로 막혀 봉인된 상태였고 벽면에는 이집트 왕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무덤이 처음 열렸을 때 아메노테프 3세의 아내 티이 왕비의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을 두고 4명의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기록이 풍부한 국가로 무덤의 벽면에 그의 업적이나 추도문을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을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무덤의 규모가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매장실로 가는 복도와 매장실 내부에 그 어떠한 장식도 없는 단일 무덤의 모습은 마치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 장기를 나누어 담는 캐노픽 항아리가 발견되었으나 고의로 누군가가 항아리 위에 새겨놓은 상형 문자를 작정하고 훼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에 얼굴을 묘사하는 금박은 한쪽 눈만을 남겨둔 채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실에 위치한 석관과 주변에 배치된 돌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이례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미라를 외부의 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당시 성직자들은 주문이 적힌 돌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배치해두지만 이 무덤의 돌들은 주문이 안쪽으로 향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미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석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악한 자는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단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무덤의 주인이 남긴 역사와 기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이 하려 했던 미래를 없애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관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미라의 모습이 드러나자 이들은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관 속의 미라는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몸과 머리는 분리되어 있었고 머리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커 보였습니다. 미라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해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관 속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황금 독수리 가슴 장식 등 부장품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무덤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전자 감식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 이 미라는 처음 데이비스가 생각한 대로 티아 여왕의 미라로 추정하게 됩니다. 남성 생식기의 흔적이 없다는 것과 사후 골반이 손상되는 모습, 팔이 가슴 위로 포개어진 모습이 전형적인 여성 미라 특유의 자세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영국의 해부학자이자 이집트 학자인 그래프턴 스미스가 카이로에서 미라를 검사하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라는 여성이 아닌 25세 전후의 젊은 남성으로 뼈가 기형적으로 생긴 것은 근친혼 때문에 생긴 증후군으로 추정된다. 미라의 성별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특정되면서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진 수수께끼의 파라오 아크나톤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크나톤은 이집트 제18왕조의 10번째 왕이자 황금 마스크를 쓴 투탕카멘의 아버지이며 죽음 이후 이집트 역사에서 기록이 삭제되고 부정당해온 수수께끼의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로 불리는 파라오 외계인설의 중심에 서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이토록 치밀하게 기록이 지워진 파라오는 오로지 외계인설의 중심인 아크나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크나톤은 즉위와 동시에 이집트의 다신교를 모두 금지하고 갑자기 등장한 유일신 아템만을 숭배하도록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사람과 짐승, 땅 위에 발로 다니는 것, 높은 곳을 날개로 나는 것, 당신께서 홀로 계실 동안에 당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이다. 유일한 신이시여 아텐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집트인들은 수백 년간 이시스, 호루스, 오시리스 등의 신들을 섬기며 파라오 또한 이들 신과 같은 존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나톤이 즉위하며 창조주의자 태양신 라가 있었음에도 새롭게 등장한 유일 태양신 아템만을 섬기라 명합니다. 아크나톤 통치 17년 동안의 새로운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파라오의 강력한 명령으로 인해 신전과 사원에는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신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위에 갑자기 나타난 아텐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간 혹은 동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된 신들과 달리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원반 형태를 한 아텐의 모습은 어딘가 상당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원반에서 쏟아내는 광선과 그 구체 안으로 누군가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텐의 모습은 현대의 UFO라 부르는 비행물체와도 매우 흡사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시의 아크나톤은 스스로 아텐의 아들이라 칭하고 낮에도 태양이 사라지는 밤에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아텐과 개인적인 관계로 묘사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아크나톤은 모든 기원이 잠재적으로 외계에 있고 고대의 지식 또한 모두 외계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파라오들이 아크나톤의 기록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벽화와 조각상 등에 남아있는 아크나톤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외계인의 존재를 숭배한 것을 넘어 유전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됩니다. 아크나톤은 재위기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라 명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아크나톤의 모습은 길쭉한 두상과 가늘고 긴 손가락, 붉어져 나온 가슴과 배, 얇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표현된 파라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7년에 발견된 미라를 2010년이 되어 투탕카멘의 미라와 비교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미라가 부자 관계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중성적인 뼈의 모습과 기형적으로 길쭉한 두상을 가진 이름 없는 미라의 주인이 아크나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신비주의자들에게 외계인 의혹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투탕카멘의 사망 원인이나 생전 모습을 추적하기 위한 DNA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아크나톤의 미라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정부의 태도로 의혹만 가중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됩니다. 2015년 5월 카이로 대학의 비교 유전체학 조교수인 스튜어트 플라이슈먼과 그 연구팀은 파라오의 게놈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7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파라오 DNA 9개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유전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이 발견된 DNA 샘플은 바로 아크나톤에서 채취된 DNA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는 우주에서 온 다른 존재에게 유전자 조작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아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은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크나톤, 그는 왜 갑자기 유일신 아텐만을 섬기도록 한 것일까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아크나톤은 외계인에 의해 유전자가 변형된 또 다른 존재인 걸까요? 그렇다면 유일신 아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다수 학자는 아크나톤의 외계인설 주장은 모두 흥미유발을 위한 것들 뿐이며 아크나톤은 단지 고대 신을 부정한 죄로 기록에서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나톤 그는 단지 여러 질환이 뼈에 남은 평범한 인간이고 외계인설은 단순히 흥미유발과 과대 해석에서 나온 음모론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서아프리카 중앙 말리공화국의 작은 도시 젠네. 이곳 북동쪽에는 최대 높이 500m, 길이 약 150km의 거대한 사암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디아가라 절벽으로 모래평원 위에 우뚝 솟은 절벽과 고원의 장엄한 경관으로 1989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 개의 운막집이 보입니다. 절벽을 따라 700여 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고 약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도곤족의 마을들입니다. 도곤족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이슬람 세력을 피해 이곳 반디아가라 절벽에 자리를 잡았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면 쓴 현자라 불리는 도곤족들은 말리의 전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덕분에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도곤족의 생활 방식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나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면춤과 종교의식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곤족은 어떠한 별이 6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구이 축제를 성대하게 벌입니다. 시구이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 시리우스를 뜻하는 도곤족의 언어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약 8.6광년 떨어져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밝은 태양계박 항성입니다. 시리우스의 발견은 인류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무렵부터 등장해 동서양의 고대 기록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와 태양이 동시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특정 시기를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밤낮을 세어 1년을 365일로 나눈 이집트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곤족 또한 이 시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여기서 도곤족이 기념하는 시리우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시리우스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천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시리우스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25배 밝기의 A형 주 계열성인 시리우스 A와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가 서로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 중반까지 시리우스는 직선의 고유 운동을 가진 천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체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직선이 아닌 나선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1844년 이를 본 독일의 천문학자 프리드리히 베셀이 시리우스의 고유운동 변화는 보이지 않는 동반 천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1862년 1월 31일 미국의 망원경 제작자이자 천문학자인 앨번 그레이엄 클라크는 오리온 자리를 보고 싶어한 아들과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시리우스 B를 발견합니다. 시리우스 B의 발견은 우연과 행운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시리우스 A와 B가 50년을 주기로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별을 분리 관측하려면 고성능 망원경이 필요하기에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비교적 얼마 안 된 19세기 후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시 문명과 같은 도곤족이 오래전부터 시리우스 A와 B의 공전 주기에 맞춰 축제를 벌였고 관측 장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시리우스 B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올 박사는 1931년부터 평생 도곤족을 연구하며 수많은 문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리올 박사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도곤족과 친분이 쌓이고 1946년 10월 도곤족의 현자라 추앙받는 오고텐 멜리라는 장립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33일을 함께 지내며 종교의 유래, 문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고텐 멜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20년 동안 배운 수천 개의 사인으로 그들 방식의 천문학과 생리학, 날짜 계산법, 숫자 계산법, 약재 처방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고 시리우스 B를 도곤족의 언어로 포톨로라 부르며 포는 별, 톨로는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했습니다. 포톨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 중 가장 작고 무거운 별로 우주의 중심이다. 포톨로가 무거운 이유는 흙 대신 사갈라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리우스 B는 지구에 비해 약간 작은 수준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할 정도로 무거운 항성입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A와 B의 이웃한 세 번째 항성인 엠마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곤족에게 전해져 오는
천문 지식과 이론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오고텐 멜리는 도곤족에게 내려오는 천문 지식은 논모에게서 전해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모는 도곤족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창조주로 최초의 신 암마가 우주와 시리우스 그리고 논모들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우주의 질서가 훼손되자 시리우스 B에서 암수가 한 몸인 양성을 가진 논모들을 코라나 방주에 태워 우주의 각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지구에 도착한 논모들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살아가는 방법, 도덕,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몸은 녹색이며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형태로 대부분의 시간은 물에서 보냈고 땅으로 나왔을 때는 긴 몸을 뱀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논모들은 인간의 스승이자 감시자다. 그들은 60년에 한 번씩 시리우스 B와 지구를 연결해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고 야마라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시리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도곤족의 시구이 축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논모인들이 현재 인류의 선조라는 이야기 등 도곤족의 신화는 각 부락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논모의 외형 그리고 시리우스 B의 존재와 시구이 축제는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르셀 그리올 박사는 오고텐 멜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며 서양 문화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원시 문명을 가진 이들이 서양의 천문학자들보다 최소 수백 년을 앞선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리올과 같은 학자들이 접촉하며 천문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도곤족은 60년을 주기로 축제를 열지만 실제로 시리우스 A와 B의 공전 주기는 50년으로 1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C를 뜻하는 엠마야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3중성이 아니라 2중성이며 그 존재는 발견된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체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며 시리우스에 또 다른 동반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1994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다니엘 베네스트는 시리우스 A와 B에 미세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것은 시리우스 AB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세 번째 항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관측에도 세 번째 항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삼중성의 주장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성이 만약 빛을 거의 띠지 않는 작은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일 경우 현재의 천체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베셀이 시리우스 동반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시리우스 B의 존재도 확인되었기에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만들어졌을 때 시리우스 C의 존재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시리우스는 도곤족의 말대로 삼중성이고 시간이 지나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현대에도 관측이 어려운 시리우스에 대한 그들의 신화는 진실이 되는 것일까요? 도곤족의 신화대로 먼 과거 우주의 진리와 지식을 전해준 어떠한 존재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의도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 이 땅에 살았던 인류 누군가가 바위에 새겨놓은 유일한 기록 암각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선사시대의 위대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당시 인류의 모습을 지레짐작할 수 있지만 간혹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는 암각화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2018년 탄자니아 중부 취약동물 피난처 보호구역 주변 한 동굴에서 숨겨져 있던 암각화를 발견합니다. 아마크이 4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자들이 암각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벽화의 특정 연대기를 파악하기에는 힘들었지만 그림에 사용된 염료의 상태와 벽화 속 가축을 표현한 부분이 없어 그림이 그려질 당시는 수렵 채집이 주를 이루던 시기로 적어도 수만 년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암각화에는 주로 영양, 버팔로, 누, 기린, 그리고 사람을 형상화한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고대의 암각화에도 흔히 볼 수 있던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벽화 속 한 구석에 표현된 이상한 모습의 존재들이 보이며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언뜻 사람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지만 머리 부분이 유독 독특한 형태였고 비정상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묘사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기이한 모습을 한 외계인 혹은 또 다른 의문의 존재들 같아 보였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학자들 저마다의 의견을 내며 심층적인 토론을 나눈 끝에 큰 머리로 보이는 부분은 버팔로의 머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버팔로의 뿔이 머리 위에서 양쪽으로 구부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아래쪽의 돌출된 모양은 버팔로의 귀를 형상화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모습을 버팔로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했음에도 사실 자신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암각화에 정확히 버팔로를 표현한 모습과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각화가 발견된 지역에서 소의 머리를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문화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40km 떨어진 콘도아 지역에서도 사람으로 추정되는 특이한 모습의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부분만 특히나 크게 표현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앙을 가로질러 양쪽으로 뻗은 여러 개의 정교한 선이 그려진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머리 장식품이라 추정했습니다. 2021년 폴란드 야기엘론스키 대학의 고고학자 마시에 그젤치크의 논문에 두 암각화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크의 4에 비해 콘도아에서 발견된 그림은 상당히 작게 표현되어 있었으며 콘도아의 그림에는 무리 간의 다툼으로 생긴 사망자를 표현한 듯 가로로 눕혀진 채 그려져 그 당시 이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표현하는 확실한 독립된 존재들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크4 구역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 존재들의 주변으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포함해 매우 역동적으로 그려져 이들은 마치 보통의 사람과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콘도아 그림의 머리 장식은 섬세하게 표현했지만 아마크의 4에는 주위에 표현된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이 존재들의 머리 또한 단색으로 채워 그려져 단순한 머리 장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화에 표현된 동물의 머리 모양은 상당히 자세히 묘사되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각화의 진정한 의미와 거대한 머리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확실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많은 동물과 사람을 표현해야 하는 벽화에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어째서 유독 이들의 존재만 독특한 형태의 머리로 그렸던 걸까요? 독특한 외형을 가진 존재들을 표현한 이러한 암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설이라 부르며 초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그 증거라고 거론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전해준 초월적 문명을 가진 존재, 신적인 숭배의 대상 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기원전 1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한 동굴의 암각화에는 마치 머리에 헬멧처럼 보이는 물체를 쓰고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프랑스 르 카브레레 지역에 위치한 페흐멀 동굴 벽화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들판의 모습과 함께 한 구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와 그 위로 비행체처럼 보이는 물체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이톨로의 한 동굴에서는 27,000년 전에 그려진 디스크 모양의 UFO를 닮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행체처럼 보이는 그림은 프랑스의 니오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000년 전에 그려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그림이었던 걸까요? 이 외에도 인도 차티스가르의 동굴 벽화, 호주 킴벌리 동굴 벽화 등
하지만 이런 기이한 암각화들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 남겨진 기이하게 표현된 암각화 속 이 존재들은 혹시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먼 옛날 고대인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그림들을 남겼던 걸까요? 혹자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 고대에 이미 외계 문명이 지구를 찾아왔었고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호기심에 개미집을 관찰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동유럽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는 9개의 국가가 인접해 오래전부터 무역이 활발했던 해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역선이 이동하며 선박 사고 또한 상당히 잦았고 이 때문에 침몰한 난파선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피터 린더버그와 데니스 아스버그가 이끄는 스웨덴의 해저 보물 탐사 회사인 오션 엑스팀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난파선을 찾을 목적으로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이용해 발트해를 스캔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탐사를 이어나가던 중 해저 90m 깊이 부근에 원형의 독특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수중 탐사 장치에 찍힌 것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딘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경은 약 60m, 두께는 약 8m에 달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 보기에는 어떠한 물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과 상당히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션 엑스팀은 수중 탐사 장치에 감지된 지형은 인공 물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발트해의 이상현상이라 부르며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의 학자들과 UFO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목이 쏠리며 오션 엑스팀의 다음 탐사 일정과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션 엑스팀은 해당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정밀한 관찰을 위해 팀의 전문 다이버였던 스테판 호게본을 내려보내 해당 물체가 있던 좌표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촬영을 이어나가던 중 물체의 특정 위치에서 200m 이내로 접근하자 탐사 장비에 이상한 전파 교란이 발생하며 모든 장비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이는 대기 중인 선박의 모든 전자장비, 위성 전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확인을 위해 200m 밖으로 벗어나자 모든 장비가 다시 정상으로 작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200m 이내로 접근하자 반복해서 오작동을 일으켜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오션 엑스팀의 대표였던 피터 린더버그는 설명할 수 없는 전파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이는 자연적인 지형이라 볼 수 없다. 이에 세간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비밀리에 만든 무기, 초고대 문명의 흔적, 아틀란티스, 고대 해양 생물의 흔적, UFO의 잔해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션 엑스팀의 몇 차례 탐사 시도 끝에 추가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체 주변으로 쓸린 듯한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확인한 오션 엑스팀은 직경 60m의 거대한 UFO 같은 물체가 바다로 추락했고 바다 밑 지면과 부딪히며 생긴 충돌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 지면의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잔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 지면과 부딪히며 생긴 충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자연적인 지형과는 달리 지면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얹혀 있는 듯 떨어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오션 엑스팀이 제공한 이미지와 정보는 해당 물체를 인공적인 구조물이라 판단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UFO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펼쳐지며 논란만 점차 커지자 각국의 학자들 또한 저마다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망간 단괴일 뿐이다. 발트해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망간 단괴일 뿐이고 크기가 너무 거대해 특이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망간 단괴는 수심 4,000m의 깊은 해저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발트해의 미확인 물체는 불과 수심 90m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비슷한 패턴의 지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망간 단괴로 보기에는 그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질학자인 스티브 와이너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구조로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금속 같은 물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학자 생각은 발트해 지역 전체가 빙하와 해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오래전 빙하기로부터 형성된 퇴적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론과 추측으로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뒤 오션X팀은 이 물체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도 성공합니다. 곧장 스톡홀름 대학 지질학 교수인 볼커 브리헤르트에게 분석을 의뢰합니다. 이 샘플을 분석한 볼커 브리헤르트는 이것은 해저 밑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화강암 사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것이 제대로 된 표본 샘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발트해에서 발견된 것을 물체라 판단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표면을 두껍게 덮은 퇴적물일 가능성이 있기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바위일 수도 있다는 발표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은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션X팀에서 제공한 수중 음파 탐지 이미지는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처럼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매사추세츠 우주올 해양연구소의 해양지질 스캐닝 전문가 댄 포나리와 같은 연구소의 하누마트 싱 박사가 오션X팀이 제공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두고 이같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X팀에서 제공된 사진 외에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던 학자들에게 그 음파 탐지 사진 자체는 진실일 것으로 생각해 다양한 가설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여론은 오션X팀이 돈을 목적으로 쇼를 한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오션X팀의 모든 탐사는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발트해의 이 지형을 두고 린더버그와 같이 오션X팀을 이끌었던 데니스 아스버그는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차 이 물체는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아 이것은 해저 지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버린 민심에 오션X팀은 사기꾼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탐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없고 더 발전된 장비가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트해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그것은 과연 과거 바다에 추락한 UFO의 잔해 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저 조금 특별한 지형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We are just an advanced breed of monkeys on a minor planet of a very average star. 현재까지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지구. 오직 지구의 생명체만이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것일까요? 외계 행성의 탐색은 우주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인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이 발견되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직경이 대략 1000만 광년 정도에 모여있는 우리와 가까운 54개의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다른 은하군에 속한 그들과는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가령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선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안에서는 어떨까요? 이 또한 항성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현재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연구와 탐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1992년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갤로즈가 최초로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으며 본격적인 탐사는 2009년 3월 7일에 발사된 케플러 망원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10월까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겠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세계 최초의 우주 망원경. 현재는 연료가 소진되어 그 임무를 마친 케플러 망원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바로 케플러의 유산이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53만여 개의 항성을 찾았고 2600여 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행성이 항성 앞으로 지나가며 규칙적으로 생기는 빛의 작은 밝기 변화 패턴을 감지하면서 항성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의 수, 행성의 크기, 모양까지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에 연구학자들로만 이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현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케플러의 유산을 함께 보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민과학자팀에 의해 특이한 항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즉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천문학자 앤드류 벤더버그에게 이 항성을 문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히 지구에서 약 350광년 떨어진 천칭 자리에서 발견된 이름 HD 139139라 불리는 이 항성은 다른 항성들과는 달리 불규칙한 빛의 밝기 변화 패턴을 기록하며 학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87일 동안 28번의 밝기 변화 패턴이 모두 다르며 항성 앞으로 지나가는 물체의 크기, 모양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주기가 없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니라 외계의 문명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의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수준을 크게 3단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1형 문명, 항성급으로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2형 문명, 은하 중심부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한 은하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3형 문명입니다. 현재 인류는 이 척도의 0.73 정도로 앞으로 200년 후면 1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HD 139139는 2형 문명에 해당하는 다이슨구와 같은 거대 구조물이 아닌가 하는 주장입니다. 다이슨구는 거대한 구조물이 항성을 통째로 감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상 상상의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HD 139139의 불규칙한 주기는 다이슨구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로는 HD 139139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신비로운 별이다 라는 결론만 난 상태입니다. 케플러의 임무 종료로 현재는 자세한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판단으로 자연적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이 HD 139139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외계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넓은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규칙을 가진 그저 조금 특별한 천체일까요? 우리 은하에만 최소 4천억 개의 항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중 태양과 비슷한 계열의 항성은 약 200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환경을 가진 행성이 0.1%만 되어도 그 수는 수백만, 더 나아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18년 4월 18일 오후 6시 51분 나사의 새로운 우주망원경 테스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케플러의 임무를 이어받아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온 우주를 관측하고 태양계 밖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행성이 발견되며 오히려 학자들이 연구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외계 행성 발견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언젠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또한 확인하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 우주, 그 공간 안에서 작게 빛나는 우리의 은하수 은하, 이곳 나선의 팔 한 부분에 위치한 작은 태양계 속 지구라는 행성. 이 우주에 오직 우리 인류만이 지구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 밖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한 시도와 실험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흔적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계인의 UFO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영상, 과거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축물들의 음모론, 그리고 오파츠들이 떠돌며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쫓아 증명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불확실한 흔적 또는 대부분이 조작된 흔적들로 항상 그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또는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 혹은 오래전 외계의 문명이 지구를 찾아왔지만 그 의미를 찾지 못해 이미 떠나 우리는 그저 잊힌 존재일 뿐이란 이야기 등 어느 쪽도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의 존재는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남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그 증거는 언제쯤에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외계 문명의 신호를 이미 우리는 찾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77년 8월 20일, 같은 해 9월 5일 각각 보이저 2호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한 뒤 그 임무를 다하고 이제는 태양계를 이탈해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37억 4천만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197억 9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로 보이저 1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으로, 보이저 2호는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각각 길고 외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외계 생명체들에게 인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 골든 레코드를 실어 함께 보냈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와 지구의 위치, 그리고 수메르어, 고대 그리스어, 한국어 등을 포함한 55개 국어로 녹음된 인사말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가 발사되기 전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작게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라디오와 같은 전파기기를 통해 혹은 연구 목적으로 전파 신호를 계속해서 지구 밖 외계로 방출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놀랍게도 외계 문명의 신호로 의심되는 그 흔적을 포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1977년 8월 15일 보이저 2호가 발사되기 5일 전 세티 프로젝트의 제리 이만 교수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빅이어 전파 망원경에 수신된 전파 신호의 기록을 프린트해 분석하던 중 놀라운 신호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종이에 와우라고 적으며 이후 와우 시그널로 불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신호의 논란 이유는 우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우주 배경 복사 신호에 비해 30배나 강력하고 의도된 듯한 단일 신호로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1420.4556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소 원소에 의해 생성되는 주파수인 1420.4057MHz와 거의 일치한 주파수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고 강한 신호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혹시나 외계 문명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궁수자리 방향에서 72초간 수신되었고 이후엔 반복되어 오진 않았습니다. 일회성 주파수로 외계 문명에서 발생한 신호가 아닌 혜성이 지나가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호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도 보이저 탐사선과 M13 구상성단을 향해 일회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있고 2024년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또한 일회성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 신호를 두고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와우 시그널이 온 홍수자리 방향의 모든 항성을 조사하던 중 45년 만에 이 신호가 보내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항성 하나를 특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은 G형 주계열성으로 태양과 흡사한 K형 주계열성을 포함한 비슷한 계열의 항성을 찾던 중 발견한 이 항성은 지구에서 약 1800광년 떨어져 있어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자세히 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성 주변으로 지구와 비슷한 생태계를 이룬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우 시그널은 외계 문명에서 보내온 흔적인 걸까요?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신호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발견되며 분석 중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일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인류 이외의 외계 지적 생명체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젠가 만약 외계 문명의 신호와 흔적들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면 그의 답을 해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외계의 그들이 만약 호전적인 존재라면 현재 인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